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가를 위해 옆 나라에게 국토를 내어준다면 분명히 국민들은 그를 매국노라며 온갖 지탄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국민 전체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믿기 어려운 상황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박현호 박사입니다. 제가 해양에 관련된 학술에 올린 논문이 화제가 되어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을 겁니다. 1965년 8월 10일 조용한 회담 끝에 중동의 두 나라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로 국경 일부를 맞바꿨습니다. 이 거래는 공식 발표도 없이 단 몇 줄의 외신 기사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제게 이 사건은 전 세계 해양 전략사에 숨겨진 전환점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요르단은 국경 변경을 통해 홍해 해안선 19km를 확보했습니다. 대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에 상응하는 면적 약 7,000km, 서울 면적의 10배가 넘는 사막 땅을 얻었죠. 한쪽은 광대한 사막, 다른 한쪽은 짧지만 바다로 이어지는 통로. 표면적으로 보면 사우디가 훨씬 더 이익을 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몇 년 뒤 그 사막에서 풍부한 석유 매장지가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요르단은 후회했을까요? 지금도 사우디의 석유 수출은 이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요르단 정계 내부에서도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요르단은 이 결정을 국가 전략의 승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 19km 해안선을 따라 건설된 아카바 항구 덕분입니다. 제가 요르단의 아카바 항구를 처음 찾았을 때는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작은 도시였지만 항구만큼은 활기가 넘쳤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요르단은 석유가 아니라 바다를 선택한 거구나. 오늘날 아카바항은 요르단이 외부와 연결되는 유일한 해양 통로입니다. 자동차, 철강, 가전제품, 식량, 심지어 생수까지 이곳을 통해 들어오고 요르단이 수출하는 모든 제품도 이 항구를 거쳐 나갑니다. 항구가 없었다면 요르단은 완전히 육지에 갇힌 내륙국이 되었을 겁니다. 아카바항은 단순한 무역 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르단 경제의 생명줄이고 요르단 외교의 지렛대입니다. 요르단은 지금도 중동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로 평가받죠. 하지만 그 안정은 해상 무역을 통한 경제 자립이 없었다면 유지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카바항에서 출발한 선박은 홍해를 지나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며 전 세계 해양 물류의 핵심 축으로 연결됩니다. 요르단은 바다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과 직접 연결된 나라가 된 것이죠. 저는 해양 전략을 연구하며 수많은 나라들의 항만 건설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싱가포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미국의 LA, 그리고 한국의 부산. 이 모든 항구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장은 바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르단은 석유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정은 지금도 많은 중동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르단의 시선은 달랐죠. 석유는 고갈될 수 있지만 바다는 매일 새로운 가능성을 실어 나르는 자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요르단이 그 짧은 해안선을 포기하고 대신 사막과 석유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요르단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생존적으로도. 제가 이 사례를 연구하며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바다는 석유보다 귀할 수 있다. 그리고 바다는 땅 위에 놓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 위에 놓여 있는 자원이다. 요르단은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챈 나라였습니다. 해안선 19km. 이 숫자 속에는 바다를 향한 한 나라의 용기와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경제적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약 45개국, 인구로는 약 5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단 한 줄의 해안선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들을 우리는 내륙국이라고 부릅니다. 내륙국이란 말은 단순한 지리 개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국가의 경제, 안보, 외교, 국민의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조건이 됩니다. 이들은 물건 하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기 위해 반드시 주변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운송료는 물론 통관, 정치적 리스크, 시간 손실까지 치명적이죠. 항만을 가진 국가는 자율성을 가집니다. 내륙국은 외부에 의존해야만 하죠. 몽골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자원부국입니다. 광활한 대지 아래엔 구리, 석탄, 몰리브데넘, 히토류가 묻혀 있죠. 문제는 이 자원을 바다로 실어 나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는 중국 텐진 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하지만 철도든 도로든 이 모든 경로는 두 강대국의 허락 없이는 사용조차 못합니다. 광산에서 텐진까지 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3주, 중국 측 검역과 통관에만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수출이 아니라 정치 외교 게임에 가까워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몽골 투자에 극도로 조심스럽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어도 그걸 세상 밖으로 꺼낼 바다가 없다는 것. 그게 바로 몽골의 현실입니다. 1993년 아프리카 동부에서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하면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면서도 해안선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 이후 에티오피아는 필사적으로 바다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리트레아와의 관계는 곧 국경 분쟁과 전쟁으로 얼어붙었고 결국 에티오피아는 바다에 접근하는 대신 지부티라는 외부 항만에 의존하게 됩니다. 지금 에티오피아는 매년 약 20억 달러를 지부티에 항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GDP의 절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즉, 한 나라의 절반의 경제가 항구 하나 없음으로 인해 타국에 지불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왜 수입 물가가 비싸고 왜 국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지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원인은 단 하나, 바다가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남미에도 바다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볼리비아. 한때는 태평양 연안 국가였던 볼리비아는 19세기 말 칠레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해안선을 모두 잃었습니다. 볼리비아는 지금도 매년 바다의 날을 기념합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가 잃어버린 바다를 기념하는 날을 공식 국경일로 삼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바다의 상실감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을까요? 칠레의 항만 이용료는 너무 비싸요. 우린 남미 안에서도 무역 최하위예요. 언제까지 남의 땅을 빌려야 하나요? 이 세 나라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니제르, 부룬디, 말라위,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럽의 룩셈부르크, 체코, 스위스까지 수많은 내륙국이 항만 접근권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는 외교적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소유하지 못하면 국가는 필연적으로 자율성을 잃게 됩니다. 무역, 외교, 국방, 식량, 심지어 재난 대응까지 전부 외부 경로에 의존하게 되니까요. 지구의 표면은 약 70%가 바다입니다. 그러나 바다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내륙국은 늘 보이지 않는 벽과 싸워야 하죠. 그 벽은 바로 바다 없음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더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입니다. 바다가 있다는 건 단순한 자연지리 조건이 아니라 국가가 세계로 향할 수 있는 문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반도는 북쪽을 제외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입니다. 북으로는 대륙과 맞닿았고 동쪽, 남쪽, 서쪽에는 각기 다른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삼면의 바다는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과 바로 연결된 해상 루트이죠. 동해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과 캐나다, 북미 대륙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남해는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을 지나 아프리카까지 연결되는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죠. 서해는 중국과 유럽을 향하는 거대한 무역의 통로입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의 99.6%가 바다를 통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경제의 생명줄은 바다에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빠르게 분류되고 선박에 적재되는 장면. 이 중심에는 바로 부산항이 있습니다. 연간 처리하는 컨테이너 수는 약 2,500만 TEU.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 자리매김했죠. 전 세계 500여 개 항만과 연결된 부산항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 물류 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국의 항구가 아니라 이제는 지구 반대편 경제와 연결되는 관문이죠.
하지만 한국의 해양 경쟁력은 부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해에는 인천항이 있어 수도권 물류의 중심을 맡고 있고, 남해에는 광양항이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을 떠받치고 있으며, 평택당진항은 자동차, 기계류 수출입의 핵심 거점이죠. 남한 전체가 거대한 항만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토가 좁아 보이지만 이처럼 촘촘히 연결된 해양 인프라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 어디로든 하루 만에 물류를 보낼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해양 경제는 수출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은 상상을 초월하죠. 조선업,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세계적인 조선소들이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을 설계하고 건조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 조선 수주량 1위 국가입니다. 해운업 HMM9 현대상선은 글로벌 10위권 해운사로 성장하며 우리 수출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수산업 연근해 어업과 양식업, 원양어업까지 포함해 약 130만 명이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죠. 해양에너지 바이오, 해양풍력, 조류 발전, 해양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한국 해양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린 이제 바다에서 식량만이 아니라 약, 에너지, 새로운 기술까지 얻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바다를 축복처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사이에 있으면서 이 모든 국가와 해상으로 직접 연결된 몇 안 되는 국가이죠. 지정학은 흔히 위험과 위기만을 말하지만 한국의 바다는 오히려 기회의 무대가 되어왔습니다. 수출 중심의 산업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빠른 글로벌화가 가능했던 것도 바로 이 바다 덕분입니다. 많은 나라가 석유와 금속처럼 지하자원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파낼 자원은 없었지만 보낼 통로는 있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수출을 했고, 수출을 통해 성장했고, 그 성장으로 다시 바다의 가치를 재확인한 나라예요. 한국은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즉, 바다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바다는 한국의 운명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다를 단지 물로만 생각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면, 하늘과 맞닿는 수평선, 아름답지만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물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곧 국가의 생명줄이죠. 우리는 흔히 국경이 땅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정보와 상품과 문화도 바다를 따라 흐릅니다. 육지의 벽이 막을 수 없는 그 힘이 바로 바다가 가진 본질이죠. 오늘날 한국이 세계 어디서든 삼성 스마트폰을 팔고 현대차를 수출하고 K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기술이나 품질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실어 나를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1965년 요르단은 석유가 묻힌 사막을 포기하고 짧은 해안선 19km를 얻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그 결정을 어리석다고 여겼죠. 하지만 저는 그 선택이야말로 국가 전략의 정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원을 팔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그 자원은 그냥 땅속에 묻힌 꿈일 뿐이니까요. 현재 아카바항은 요르단 전체 경제의 산소통이자 에너지 라인입니다. 석유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바다와 연결된다는 권리였던 거죠. 우리도 처음엔 바다가 있어도 쓸 수 있는 자원은 없었습니다. 가난했던 1960년대 한국은 세계의 가장자리에서 겨우 버티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통로로 인식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역의 길이 열렸고 산업은 바다를 타고 성장했습니다. 세계로 나가는 그 길이 있었기에 우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말은 사실 땅에서만 자원을 찾으려는 태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린 눈을 들어 수평선을 봤고 거기서 기회를 발견한 겁니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해양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친환경 해운, 해양 디지털 물류, 해상 폭력과 수소 경제, 그리고 해양 바이오 산업까지 바다에서 나오는 새로운 기회들이 앞으로의 100년을 결정지을 겁니다. 한국은 이미 지리적 위치, 기술력, 인프라라는 세 가지 무기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바다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철학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동시에 국가 간 연대와 책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기후 위기, 해양 오염, 해적, 난민 문제까지 모두 바다 위에서 벌어지고 있고 누구도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경을 넘는 시야와 공동체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린 이 바다를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책임이 있으니까요. 바다는 단순한 물길이 아닙니다. 그건 곧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원입니다. 땅에 묻힌 자원이 아닌 끊임없이 흐르고 연결되는 살아있는 자원. 한국은 그 바다를 이용했고 그 바다를 이해했고 그 바다 위에서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 선택의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바다라는 자원을 가진 나라다. 그리고 그 자원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오늘 보신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에 더 마음 따뜻하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신 구독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